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지 사흘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져 84명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약 한 달간 가을 여행 집중 관리 기간입니다. 정부는 먼 거리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 중에도 방역 지침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부산시 만덕동의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53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부산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요양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청와대가 관련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의 소득 기준도 20에서 3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보류됐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렸던 베를린 밑에 구청이 현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시간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현지를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53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꾸준히 나와서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는데 결국 집단 감염이 현실이 됐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햇드락 요양병원입니다.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간병인 6명, 그리고 입원 환자 42명 등 모두 53명입니다. 확진자 중에는 사망한 환자 1명이 포함됐는데 사후 진단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50대 간호조무사가 13일 확진된 뒤 요양병원 직원과 환자 278명을 모두 진단검사했으며 5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의 종사자 99명, 환자 165명, 총 278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간호조무사의 감염 경로와 최초 증상 발현 시점, 동선에 따른 밀접 접촉자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역학조사에서 사망한 환자와 접촉한 뒤 열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의 기록에 환자가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강력히 의심하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걸 중지시키고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으며 확진 환자 53명은 전원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의 환자는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층이고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이 병원에서 환자 8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7명에게 호흡 곤란 증세가 있었다고 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12일에 숨진 뒤 확진 판정이 나온 89살 환자는 3층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난달 이후 같은 병실에서만 벌써 4번째 사망자가 나왔고 병원 전체로는 8번째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기 전에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돼서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폐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심장질환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무 기록 등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나온 환자 확진자는 지금까지 42명인데 이 가운데 39명이 70대 이상입니다. 전체 입원 환자 16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어 평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원하셨던 환자분들의 절반 정도가 인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좀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환자 이송 후에 병상 소독이 완료되면 음성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 병상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동일 집단 격리 과정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잠복기라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해당 병원이 감염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부산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특별점검과 종사자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도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신규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고위험군 확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요양병원의 정신병원 종사자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요양병원 집단 감염에 특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종사자와 환자가 마스크를 잘 쓰는지, 출입자 명부를 빠뜨리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종사자 전수 진단 검사도 예고했습니다. 우선 만덕동과 북구 지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금주 중으로 마무리한 후에 시 전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기존 검사 대상이던 입원 환자 외에 시설을 드나드는 종사자까지 진단검사를 확대해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은 전수검사를 꼭 해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증상 감염을 가려낼 수가 없으세요. 증상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부산 사례를 계기로 수도권에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병원과 시설뿐 아니라 정신병원 종사자의 노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까지 대상자만 16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보다 범위를 더 넓힌 건데 최근 신규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중증 이상 환자 가운데 고령층이 90%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 취약층이 몰린 시설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확진자 발생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전수에 대해서 특히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그동안 전국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전수 진단검사까지 이뤄지진 않았는데 정부는 수도권 결과를 본 뒤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지만 방역 지표상 좋지 못한 양상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풍철을 맞아 여행객이 늘면서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한 달 동안 특별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이틀째 해외 유입 환자는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유행 속에 입국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느는 영향입니다. 국내 발생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는 맞지만 부산의 요양병원 사례처럼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라 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명산들이 관광객들로 붐비는 단풍철이 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약 한 달간을 가을 여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집단 여행을 할 경우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 관리자로 지정해 참가자 명단을 관리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과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로 가니까 분명히 산행 후에 식사를 많이 하게 되죠. 20-30명이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례도 있듯이 단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 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는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대화 자제를 안내하고 이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버스 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해 이용자 수를 조정합니다. 정부의 이번 방역 대책은 특히 단체 여행 자제와 밀집도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이 수칙을 위반해도 버스기사나 사업자 등 관리자와 종사자가 처벌받게 돼 있어
얼마나 효과를 낼지가 관심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노래 연습장 다시 문을 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됐던 PC방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문을 연 동전 노래 연습장. 소독제로 가게 곳곳을 소독하며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노래 연습장과 같은 고위험 시설도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손님이 한 번 이용했던 방은 이렇게 방 전체를 소독한 뒤 30분이 지나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한 뒤 노래 연습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멀쩡한 가게를 열지 못해 속을 끓였던 사장님은 이제야 한숨 돌렸습니다. 50여일 동안 이렇게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일단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긴 하고요. 오랜만에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무선 마이크도 사고 블루투스 장비로 혼자 부르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고 하려니까 일단 기대가 되고요. 미성년자 출입, 흡연실 운영 금지 등 각종 집합 제한 조치가 해제된 PC방은 이전보다 활기가 돌았습니다. 좌석 사이 칸막이가 있으면 한 좌석씩 떨어지지 않아도 되고 흡연실도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방역 수칙을 일일이 안내하며 양해를 구하던 PC방 점주도 이제 고충을 덜었습니다. 저희가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거리 앉기를 해서 이제 같이 오신 손님분들이 되게 불편이 좀 많으셨어요. 불만들이 좀 많으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1단계 되면서 그나마 이제 미성년자분들도 오시고 식사도 많이 주문을 하시고 미성년자 출입도 가능해지면서 시험이 끝나고 PC방을 찾은 학생 손님도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시험 기간에 또 PC방을 가야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그래도 시험 기간 끝나고 바로 오니까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언제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제한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방심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때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서울 도심 집회 가능 인원이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와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아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번 주말 어떤 집회들이 신고가 돼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죠. 8.15 비대위가 이번에도 집회를 신청했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일요일 야외 예배 형태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도심 집회를 신청했다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자 다시 신청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이 수단을 연장하고 있는 것은 초법적인 행정행위로서 행정독재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신고된 집회 장소는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세계차로 400m 구간이고 의자 한 1000개를 놓고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 신고 인원 100명 미만인 기준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찰은 금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비대위 측은 행정처분이 나올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서 지난번처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8.15 비대위뿐만이 아닙니다. 보수단체 새한국은요. 이번 주말 차량 99대를 이용해서 시위를 진행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다른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경복궁역 등에서 300명 규모 집회로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보수단체뿐 아니라요. 민주노총 등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단체들도요. 다음 달 14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국 민중대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노동자, 농민, 빈민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목소리를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고민이 많고, 최대한 방역 당국과 이제 정부가 이제 허용하는 안에서 최대한 이렇게 해보자. 네,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이제 서울 도심 집회 허용 인원이 10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서 민주노총은 서울 100곳에서 99명씩 모이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예. 네, 요건에는 맞는다 또는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겠다 말은 하지만 글쎄요, 어떻게 이 집회들이 허가가 되겠습니까? 일단 도심 집회 허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걸 봤을 때는 해당은 됩니다. 예. 하지만요, 이 서울시는 집회 인원을 충족을 시킨다 하더라도 집회 금지 구역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보시면 이 효자동 삼거리나 광화문 광장, 종로 1가 주변, 청계 광장과 서울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준비 측도요, 구체적 집회 장소와 또 이동 경로는 방역 당국과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소규모로 진행되는 집회도 현장에서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금지 통보를 내린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종 허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뭔가 이야기할 게 많고 호소할 게 많은 건 이해는 하지만 확실하게 통제가 된다. 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만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집회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도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그동안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 관련 수사에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수사 협조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의 출입 기록 요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미 요청했던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이 지나 협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나러 청와대에 갔다는 지난해 7월 28일 CCTV 영상은 이미 보존 기간이 끝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고 말한 이상 CCTV 영상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요일 날 연락이 와서 일요일 날 청와대로 들어오면 만나겠다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채용 과정이나 문제가 불거진 뒤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이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의혹 해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 관련 수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기로 한 만큼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의 전직 국장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팀의 증언 요청에 따라 금융회계 전문 검사를 포함한 검사 5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인 윤모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윤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도 했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를 통해 펀드 자산관리 수탁사인 하나은행 임원 등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받았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다른 금품 수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윤 씨는
취재진이 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재현 대표 누구한테 소개받으셨어요? 김재현 대표한테 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윤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나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차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사팀도 몸집을 키웠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검사 5명을 추가 파견해달라는 대검찰청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파견 명단에는 금감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남재현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규명 수사 등 특별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존 수사팀 검사 9명에 중앙지검 내부에서 4명이 더 충원되면서 검사만 18명, 특별수사팀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췄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일선 검찰청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추가 인력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어느 선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지 검찰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청와대 전 행정관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야당은 옵티머스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와대에 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 보셨습니까? 얼핏 봤습니다. 얼핏 봤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보고.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옵티머스 펀드 치유 문건 존재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을 지목했습니다. 털어도 나올 게 없다는 민주당과 합의해 결국 이 전 행정관을 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윤모 사내이사의 부인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옵티머스 회사 지분 9.85%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차명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근무 직전까지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 파워웨이에서 사회이사로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행정관이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옵티머스 주요 인사들과도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에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이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사하는데 부담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민주당은 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닌 금융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도 동의했다며 가능한 모든 걸 확인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 제1야당으로서 의혹 부풀리기를 멈추고 국정감사에 충실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사모펀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감사에 충실해 줄 것을 바랍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3일 종합감사 때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인데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예상하는 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추가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만 증폭시키며 국정감사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당내 특별위원회까지 출범한 국민의힘이 추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동발전이 지난 3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를 만나 해외 발전소 개발 사업을 논의했는데 불과 2주 만에 5,100억 원대 사업에 적합 판정을 내줬다는 겁니다. 통상 내부 승인이 나는 데는 반년 정도가 걸리는데
속도가 현저히 빨랐던 만큼 윗선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윗선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투자 적격 결정까지 전광석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투자 제안을 받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옵티머스 대표와 만난 적은 있지만 단순한 사업 설명 자리였을 뿐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부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협의하거나 함께 옵티머스와 해외 발전 사업을 추진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안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30억 원을 투자한 농어촌 공사 사례와 흐름이 비슷하다며 보이지 않는 외압을 의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사모펀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감사에 충실해 줄 것을 바랍니다. 옵티머스 연루설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허무맹랑한 사기범이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선동을 하고 있다며 수준 낮은 음해성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여권 인사 연루설을 부풀리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느새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국정감사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뭔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좀 의혹들이 보였습니다. 네. 예.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국정감사 어떻게 될까 했는데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선 의원 비율이 높잖아요. 예. 여야 모두.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좀 소위 헛발질이 나올 수도 있는 국정감사일 수도 있지만 서투른 패기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민생이나 정책을 열심히 팔 수도 있는 국감 아닐까.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이 기대는 모두 다 증발되고 우려만 남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21대 첫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바란 것은요. 두 개의 키워드인데 하나는 정책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 정쟁을 좀 예년과 다르게 피해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민생 국감이어야 한다. 이거 다 여야 의원들이 약속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생도 실종, 정책도 실종. 역시 남은 것은 정쟁으로만 지금 일주일 정도 흘러왔고요. 지금 이번 주도 지금 대부분 정쟁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거 중요하죠. 국감에서 다뤄볼 만한데 문제는 이게 정부 여당 연루설만 팔 게 아니라 피해자가 5천 명이 넘고요. 피해 금액이 2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자산운용사들이 지난 한 5년 동안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 것을 국회니까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건가? 금감원만 야단칠 게 아니에요. 국회도 같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서로 이제 여야가 방패와 창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보기엔 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 이제 국회에서 얼마나 사안들이 드러나고 정책적인 부실함이 어떤 것들인지를 기다렸는데 언론에 났던 걸 가지고 다시 흔들면서 맞습니다. 의혹만 계속 제기하니까 이래가지고서야 뭐가 되겠는가라고 했더니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최 우리도 어려움이 많다. 이 도대체 국정감사 잘해보려고 했는데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지금 역대 국감 중에 최악의 국감이죠. 헌법상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의 감시 견제라고 되어 있는데 감시 견제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중요 정인 채택이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권에 불리한 것은 무조건 채택을 거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정감사라기보다는 방탄 국감이고 이 정권을 옹호하는 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증인을 세우지 않고 자료 제때 안 나오고 이러면 이게 방탄 국감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탄 국감이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의 이 병역 연기 문제가 예. 병무청 감사에서 논의되긴 했거든요. 네네. 방탄소년단이 지금 워낙 세계적인 그렇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방탄소년단 국감은 맞지만 자, 이 방탄은 예상됐던 거고요.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또 여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상하고 아까 제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패가 강하다는 건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예. 이걸 뚫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보통 증인 채택 문제는 야당이 볼멘 소리를 할 만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석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단이 합의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뭐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결정된 것은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모 전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런 증인이 있으면 따져 묻는 거지만 국감은 막대한 자료를 이 피감 기관, 정부 예. 부처에 요구해서 받습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 거의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의 거의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네. 일부 민감한 자료나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자료가 안 왔을 수는 있어요. 쌓여있는 자료 중에서 예. 한 예로 지금까지 그럼 일주일 국감에서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꼽히거든요. 예. 근데 대단한 자료도 아니에요. 삼성 임원이 어떻게 확인도 없이 내 방으로 왔을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 뭐 대단한 기밀 자료도 아니고요. 알고 보니 인터넷 매체의 이 출입 기자의 출입증으로 들어왔더라. 예. 삼성 임원이. 지금 이것 때문에 삼성 임원 4명이 지금 상당히 중징계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쾌거를 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의혹 부족 아니냐. 자료 탓하고 지금 증인 탓하는 것은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너무 좀 탓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네. 아무튼 의혹 공세를 계속 펴기는 펴는데 네. 뭔가 여당에서 오히려 되받아치는 네. 이제 빌미를 자꾸 주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거가 뭐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뭔가 뚜렷하게 설명을 해봐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꾸 막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뭔가 근데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 사태도 사실 지난해에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려면 뭔가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이미 이제 애초에 뽑았어야 되고요. 전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왜 이러한 자산운용에서 사모펀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야당은 그냥 사모펀드 하면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연결하는데 지금 사모펀드 피해자가 2조 원대를 넘기고 5천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더해서 이 DLF 사태도 있었어요. 독일 금리 연계 파생상품 사태도 줄로 이런 유사 사태가 있는데 제도적 보완은 아무도 고민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깜짝 놀랄 지금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국정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검사 출신 의원들이 지금 앞장서서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수처는 안 만들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해야 할 역할을 국회가 떠안았다. 그럼 이게 국정감사가 아니고 국정수사 수준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팩트도 없고 증거도 부실하고 그래서 이것은 의혹만 제기하고 연기만 피우다 끝나는 국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아무튼 라임 사태도 그렇고 옵티머스 사태도 그렇고 청와대 전 행정관들이 한 명씩 끼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오면 아마 야당이 이제 뭔가 본때를 보이든지 본격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부실해서 그런지 야당 지지율이 이렇게 공세를 계속 펴고 있는데도 잘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국정 열리기 전에 이 야당의 시간이다. 여당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야당도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야당의 시간을 일주일 흘려오면서 지금 이제 리얼미터 기준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니까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의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이 더불어민주당 35.6%는요. 전주 대비 1.2%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의 28.9%는 전주 대비로 2.5%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는 지금 3% 이상 더 벌어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리얼미터 분석이기 때문에 리얼미터가 낸 의견은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하지도 못하고 체감 공감되는 이슈들을 제대로 제기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사안입니다. 그럼
국정감사 후반부에서는 뭔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번 주가 지나면은 절반 반환점을 돌거든요. 예. 지금 일주일 지난 거고요. 아직도 그래도 한 이제 2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안 이슈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수상한 것들, 문제 있는 것들 제보도 받고 뭐 언론 보도도 참조하고 검찰발 자료가 있으면 이건 공세를 필 수 있는데 이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키워드 2개만, 민생, 정책. 이 2가지를 생각하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정말 중요한 민생 정책 현안이 될 수 있는데 예. 정책을 빼고 지금 정쟁으로 가니까 누구 이름이 거론되는데 사실입니까? 누구 이름이 거론되는 사실입니까? 이거 검찰이 하는 거라니까요. 예. 지금 수사팀도 보강했잖아요. 근데 국회가 왜 또 이걸 하며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질문으로 검증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류호정 의원 제가 거론한 게 예. 자, 삼성공화국이냐? 대기업은 국회를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면서 수시로 남의 출입증을 가지고 대관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을 기수가 많은 의원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초선 의원이 이상합니다. 그러고 문제 제기하니까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본인들은 이 사람 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공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민생과 알겠습니다. 괴리가 있는 국감이 문제가 된다. 일상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네. 국민의 눈으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라임 옵티머스도 국민의 눈으로 본다면 네. 상품을 만들 때 이게 제대로 안전한 상품인지도 네. 미리 감독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판매 이제 운영을 시작했을 때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다가 손실이 나거나 피해자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지 네. 서로 어떻게 크로스 체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적이 일단은 나왔는데 금감원에 대해서는 예. 이 부실한 관리, 허술한 관리라는 답변은 끌어냈어요. 예. 그럼 그 답변을 금감원이 알아서 시정하시오가 아니라 국회가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그렇죠. 해줘서 만약에 사모펀드처럼 고위험 상품을 불안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이건 법의 제정 개정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백산맥과 아리랑 등을 쓴 조정래 작가, 우리 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명이죠. 지난 12일에는 등단 50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조 작가가 간담회 자리에서 일본 유학 다녀오면 모두 친일파가 된다고 말했다며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일부 논객들은 광기라거나 일본 유학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 딸도 친일파인 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토착애우라고 부르는 일본의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되어버립니다.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그들을 일본의 죄악에 대해서 편들고 왜곡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그 자들을 징벌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자신을 비판했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며 나왔는데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쓰기도 했던 이 전 교수는 아리랑에 등장하는 일본 경찰의 조선인 학살 장면 등이 왜곡과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작가는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이 전 교수가 신종 매국노이자 민족 반역자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러니까 조 작가의 발언의 맥락상 일본 유학 다녀오면 다 친일파가 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역사 왜곡을 묵인하는 일부 사람들을 이른바 토착 왜구로 지칭하며 비난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런데도 많은 언론들은 토착 왜구라는 부분은 제외한 채 조 작가가 일본 유학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라고 했다, 이렇게만 보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주대 시인은 조 작가 발언에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일본 유학파, 즉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람 가운데 친일파가 된 사람들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면서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일본 유학파 이 부분을 빼고 인용 보도하며 조 작가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언론을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는 오래된 기술자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조 작가는 태백산맥을 쓰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이후 11년 동안 조사받고 무혐의가 됐다면서
그런 경험 때문에 아리랑은 더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 문학계의 큰 어른이 친일파 단죄를 강조한 것도 논란이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조정래 작가를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 작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지난해 청년의 질문 출간하실 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우선 안기령 앵커의 리포트에서 쭉 한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친일파다가 아니라 토착 외구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이제 얘기를 갖다 진행시키셨던 건데 언론에서 이걸 이제 절합이라고 합니다. 잘라서 붙여가지고 뜻을 바꿔버리는 건데 이 논란 계속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토착 외구라고 불린 사람들이라고 주어부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그 범위를 확실하게 한정하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이것을 빼버림으로써 마치 제가 일본 유학을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친일파로 표현한다고 쓴 것처럼 해버렸습니다. 이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아픔과 관련된 이제 소설들을 많이 이제 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라리 어떤 사람들이 민족의 아픔이 다 거기에 담겨 있지 못하다,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군 것처럼 과장하는 거 아니냐, 왜곡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분명히 객관적으로 쓰려고 애를 쓰신 작품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우리 가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학자나 교수라는 사람들이 독일의 히틀러 일당이 저지른 거대한 학살에 대해서 변명해주고 옹호해주고 합리화시켜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용납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준엄한 중벌을 내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토착 왜구가 신종 친일파들이 바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되는 민족 정기의 훼손이고 민족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반민특위 부활해야겠다. 친일파를 꼭 단죄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작가로서의 역사적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친일파 청산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불의가 판치고 지금도 이영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끝없이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제에 당한 그 처참한 비극과 아픔과 고통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것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나면 그들이 후대들이 계속해서 친일적 행위를 하고 발언을 하면서 이 사회를 더럽힐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감옥에서 돌아가신 단재 신철 선생의 말씀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억투쟁을 전개해 나가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조정래는 아리랑을 굳이 12권으로 쓴 것입니다. 이것이 훼손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좀 답답한 심정이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친일 청산에 대한 어떤 활동들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독일 베를린 위안부 소녀상 철거 방침을 철회하라고 독일에 촉구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친필 성명문을 받은 주한 독일 대사관은 그 뜻에 깊게 공감하고 할머니를 베를린 소녀상에 초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일단 보류한다고 밝힌 뒤 열린 기자회견.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과 함께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베를린 소녀상 철거 결정을 아예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소신으로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을 양심의 수도라고 표현하며 일본과 달리 과거사를 이미 사과한 나라인 만큼 이번에도 과거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 앞장선 나라입니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여전히 위안부들의 피해를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는 일본에 대해선 정신 못 차렸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일본요, 안 보여서 그렇지 죄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나라 소녀상이 꽉 찼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한 독일 대사관을 방문해 소녀상 철거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친필 성명문을 전달했습니다. 독일 대사관은 할머니의 뜻에 공감하고 독일 외교부에도 이를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사관은 또 할머니를 베를린 소녀상에 초대했고 할머니도 직접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그러면 베를린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관했던 현지의 시민단체죠. 독일 코리아 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를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뒤에 보이는 게 그 소녀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철거 명령이 내려진다는 소식에 저희도 뜨끔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현지에서 애를 쓰시는 우리 동포들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점에서 뭉클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철회가 된 겁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긴급 철회는 이미 이제 제거가 됐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기다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철거 명령을 철회하겠다는 그 의사를 어떻게 전달받으셨습니까?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시위를 했을 때, 예. 그 사전에 이제 구청장한테 저희가 성명서를 전달한다고 연락은 드렸는데, 예. 저희 시위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그 성명서를 받고 그다음에 입장 표명을 직접 하셨습니다. 예. 그때 감회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이 정말 짧은 시간에 소녀상 세우고 나자마자 열흘도 채 안 돼서 그 소식을 받고 일주일 안에 하라고 했을 때 5일간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리고 베를린 시민들 모든 심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분들이 적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굉장히 흐뭇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을 듣고 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굉장히 흐뭇하고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전 세계의 그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시민이 한국인보다 오히려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본 위안부 문제를 했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건 뭐 한일의 먼 문제고 먼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자기 정부가 이렇게 한 것을 실감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철거 명령은 일단 철회된다고 보고 이 소녀상은 언제까지 일단 안전하게 존속될 수 있고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그 부당한 것을 이제 재판으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관의 그래서 재판에서의 결과도 봐야 되고 그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베를린 그 구청에서 그 부분을 철회를 하고 지금 현재 구의원회에서도 3개의 정당들이 의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 그리고 3인당. 그렇지만 이제 어제 그 구청장이 얘기를 하기는 베를린 주 정부, 베를린이 시와 주가 동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일본 정부의 그 항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과도 상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도 조금 해결은 되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베를린 시민들이 이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전쟁 폭력에 희생된 여성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도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많은 여론들이 일어서서 이 소녀상이 오래오래 영원히 그 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화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KTX 승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피부 상태와 체중, 체형까지 주기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는데요. 코레일이 승무원의 외모를 깐깐하게 따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KTX 승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코레일 관광개발이 내놓은 객실 승무원 양성 온라인 강의입니다. 셀프 승무원 이미지 체크표를 활용하여 일주일 단위 또는 매일도 좋고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용모 점검표를 주고 체중과 체형은 물론이고 피부 상태까지 꾸준히 관리하고 개선점도 적어보라고 합니다. 고객들에게 좀 더 밝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피부 관리를 하거나 맵시 있는 유니폼 착용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죠. 철도 서비스를 판단하는데 승무원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속철도 승무원들에게 바라는 고객의 기대치와 눈높이, 이미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이 강의를 수료한 지원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교육 점수 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코레일이 열차 승무원의 얼굴과 몸매를 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꼭 화장을 하라면서 립스틱 색상 등 화장법까지 규정했다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오죽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로 나이와 키를 제한했던 과거 KTX 승무원 채용 기준을 꼽았지만 한 달 만에 외모를 강요하는 강의가 또 나온 겁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코레일 관광개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인데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레일은 승무원의 복장과 용모 규정을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되기 전부터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서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주택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서울과 투기 과열지구의 갭 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전세난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주 만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는 멈추지 않는 전셋값 점검으로 시작했습니다. 참석 장관들은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 6월 50% 수준이던 서울과 투기 과열지구 갭 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이 지난달까지 강남권과 비강남권, 대규모 소규모 단지 등 총 15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도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매수인은 지위 상실과 시세 차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전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668만 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공공분양은 30%를 일반 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소득 기준을 높였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눠 소득 기준을 차별화하고 민영주택은 일반 공급 소득 기준이 높아집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지난 2000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출범한 이후 20년 만에 총수 교체인데요. 3세 경영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 그룹을 이끌어주신 정몽구 회장님을 명예회장님으로 추대하고 제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총수 교체입니다. 지난 7월 대장기 실염으로 입원한 정몽구 명예회장은 계속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건강은 차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선 신임 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과 현대차를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만든 정몽구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께서 이룩하신 숭고한 업적과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대가 장손인 정의선 회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05년에는 어려움을 겪던 기아차 사장을 맡아 디자인 경영으로 위기를 이겨냈고 재작년부터는 수석 부회장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 등의 사업을 주도하며 현대차 그룹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3세 경영 시대를 연 정 회장 앞에는 지배구조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실질은 지배구조 개편이 불발되었고 경영권 확보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향후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 세계에서 7만 대 넘는 리콜 사태를 불러온 코나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격변의 시기 재계 2위 현대차 그룹을 이끌게 된 정의선 회장은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IMF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OECD 국가 중에 2위입니다. 우리 성적이 여전히 좋긴 한데 오늘은 좀 부정적인 요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받은 성적표 중에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보시면 IMF가 이번에 마이너스 1.9를 얘기했는데 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9, 0.8. 예, 이번 것이 점수가 제일 나쁩니다.
나아질 거라고 상향 조정되긴 했는데 그 조정된 폭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적습니다. 보시죠. 세계 평균이 0.8 정도 오를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브라질, 프랑스, 독일, 중국 등등 물론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폭이 클 수는 있습니다만은 0.8 평균이면 우리가 0.2인 거는 너무 좀 아쉽습니다. 기대에 이렇게 못 미치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죠. 일단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수출도 줄어서 2분기 GDP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6, 7, 8, 9 넉 달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내수 서비스 회복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이 와중에도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낀 나라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불확실성 때문에 GDP나 전망치가 낮아졌습니다. IMF가 어떤 대응책들을 우리한테 권유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돈을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지원, 재난지원금을 그냥 풀라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여라.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재정준칙이 지금 있어서 적용된다면 일단 좀 유예시켜라. 아직 우리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준칙대로 재정을 운영하다가도 위기에서는 이걸 멈춰버립니다. 그런 예를 갖다 든 겁니다. 그다음에 자, 돈을 계속 써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결국 부유층에게 소득세와 자산세를 받아내서 메꿔야만 된다. 그걸 준비하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IMF 보고서의 제목이 Long and Difficult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는 아직 멀고 길은 험하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이렇게 아직은 험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가 보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잼보라고 되어 있는데 독일에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베를린 평화 소녀상 집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독일 청원에도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해주셨습니다. 6365님은 일본에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일본은 소녀상 철거에 노력할 게 아니고 사과 먼저 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고 또 민주노총에서도 집회를 강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9330님 집회로 인해서 또다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면 진영을 막론하고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2071님 집회 꼭 대규모로 해야 하나요? 작은 규모여도 되는 알짜 집회 방법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셨습니다. 2813님도 다음 달 집회로 인한 집단 감염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집회만은 무조건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태연의 4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아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